오늘은 키타큐슈 일가족 감금 살인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타큐슈 사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오늘 다 정말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 건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그래서 100% 노딱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올리면 무조건 노딱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게 아마 편집이 많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이드 지켜야 하니까. 저도 유튜버니까. 이 사건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원래 알고 있던 사건이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취재했던 도요타 마사요시 작가의 사라진 일가라는 책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와, 내가 알고 있던 키타큐슈 사건 맞나? 그 사건이 맞나?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훨씬 더 충격적이고 배경도요. 제가 알던 거랑 진짜 너무 다르고 특히 이 책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가 묘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와, 그걸 읽는데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2002년 3월 일본 키타큐슈의 고쿠라에 있는 어떤 맨션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동네가 주변에는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들 이런 게 있고요. 조금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면 러브 호텔, 여관, 편의점 이런 게 뒤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경찰이 찾은 맨션은 완전 외진 곳은 아닌데 지금 사진 속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도 아니에요. 약간 외진 골목인데 밤 되면 좀 으슥한 그런 길. 1층에는 가라오케, 스낵바가 있고요. 2층에는 오피스텔처럼 사무실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반반 정도 섞여 있는데 3층 위로는 다 주거지. 경찰이 찾은 곳은 3층의 한 세대였어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집 안에 가구가 없고요. 쓰레기를 잔뜩 담은 봉투가 이렇게 군데군데 놓여져 있고 카페트 하나가 덩그러니 깔려 있어요. 방금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이사 나갔나? 그런 느낌. 집안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다다미 방 2개가 있고요. 작은 부엌이 있고 세면실, 욕실, 화장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일본 집 하면 연상되는 되게 소박한 맨션 구조예요. 근데 왠지 이 집안에서 나오는 그 음산한 기운 너무 소름 끼치고 경찰들이 그냥 이 집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막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일단 현관문에 있는 도어스코프, 밖에 내다볼 수 있는 조그만 눈구멍 있죠? 이렇게 보는 거. 거기에 냄비 받침대가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밖을 못 보게 했어요. 우편함 입구에는 골판지 같은 걸 덧대가지고 우편물이 오면 넣어야 되는데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아예 이 집에는 뭐 주지 마라. 또 집안의 모든 창문에 암막 커튼이 달려 있어요. 참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는데 암막 커튼이 현관문 앞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식당 들어갈 때 있는 그런 발 길게 걸어놓은 여기까지 오는 발 있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천장부터 바닥까지 길게 커튼입니다. 아니, 누가 커튼을 현관문 앞에 달아놔요. 만약에 이제 손님이 온다, 뭐 누가 찾아왔다, 커튼 딱 열고 나가서 뒤에 커튼 치고 어떻게 오셨나요? 이런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도 이 커튼 때문에 집 안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기이한 건 자물쇠. 이 집안의 모든 창문과 모든 문에 자물쇠가 있습니다. 각각 이 자물쇠를 풀어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건데요. 다다미 방에서 부엌으로 갈 때도 자물쇠가 있고 부엌에서 세면실로 갈 때도 자물쇠가 있고 화장실, 욕실, 문마다 다 걸려 있고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실에도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 검은 비밀을 붙여놔서 밖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거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이동하는 거 모든 게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집에 숨통을 조인 느낌? 집이 막 질식할 것 같아. 그런데 경찰들이 욕실 안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바닥에 타일 있죠?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 있죠? 그게 거의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마모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줄눈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홈이에요, 홈. 아니 이거 누가 수세미로 빡빡 밀었나?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욕조 안도요. 청소를 얼마나 잘한 건지 수전이랑 샤워기 이런 데가 반딱반딱해요. 광이 나고 있어요. 경찰이 조사한 곳은 이 맨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맨션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운이 음산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방문에 붙어 있는 종이.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데 멋대로 외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글씨가요, 반듯하게 연필로 쓴 뭐 볼펜으로 쓴 그런 게 아니라 굵직하고 투박하게 쓰여졌는데 피로 쓴 거예요. 혈서. 경찰은 다시 고쿠라 기타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로 가요. 여긴 1층.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아이 4명. 쪼그려 앉아가지고 얼굴 괭하게 다크서클 가득한 애들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없어요. 아이들만. 한참 어린 애들. 5살부터 6살 쌍둥이 2, 그리고 9살 아이까지.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네. 외출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TV만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맨션 3군데, 맨션 2군데, 아파트 1군데. 여기 살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자, 오늘 사건의 중심, 오가타 준코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준코의 학창시절 모습이에요. 준코는 1962년생입니다.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야스다케마치 출신인데요. 준코 살던 지역이 60년대에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이 한 15개 정도 밀집해 있고 나머진 다 농가. 다들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요. 이 동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성이 오가타입니다. 앞집도 오가타, 옆집도 오가타, 뒷집도 오가타. 우리나라도 시골 마을 가면 그런 동네 있잖아요. 오가타 씨 집안 친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큰 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오가타 준코의 본가입니다. 부모님 집. 시골에서는 꽤 부유한 집이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삼촌, 고모 뭐 다들 농협에서 이사나 총무, 서기 마을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요. 집성촌 맞아요. 집성촌이에요. 준코는 이 집안의 장녀예요. 여동생 리에코랑 둘이었는데 이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거예요. 이 두 딸을 정말 금지옥엽으로 키우는데 고등학교 때 일화예요. 준코 집에 친구들이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우르르 놀러 갔어요. 2층에서 수다 떨면서 막 까르륵 까르륵 하고 놀고 있는데 준코 아버지가 1층 계단에 서가지고 야 이것들! 공부 안 하면 당장 나가! 애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공부 안 할 건데요.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가버렸어. 그날 이후엔 준코 집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이 아저씨 무서워가지고 할머니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준코랑 동생 리에코는 찍소리도 못하고 얌전했죠.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교복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당시에 치마 길이를 길게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치마 주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약간 펑퍼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 모양이 이렇게 되게끔.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준코 자매는 준코랑 리에코는 절대 그런 거 손도 못 대고 정석 그대로 입습니다. 머리 모양도 칼단말에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성인이 되어서 자매는 단기대학에 들어가요. 단기대학은 여자 단기대학인데 여긴 우리로 치면 전문대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자 단기대학은요. 결혼 전에 교양 쌓고 너는 앞으로 주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라. 이런 마인드로 가는 학교라고 해요. 프로그램도 그런 게 많고 전공을 보면 유아교육, 간호, 영양학, 비서 이런 학과 위주로 있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성한 그런 이제 학과들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당시엔 80년대라 그런 분위기였던 거고 부모님은 딸들한테 그래 자분한 여성, 그 주부에게 어울리는 전공을 골라서 가라. 딸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언니 준코는요 유치원 선생님이 됐고 여동생 리에코는 치위생사가 됩니다. 그런데 언니 준코가 단기대학 1학년생일 때요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우연히. 근데 이 전화가 앞으로 이 준코를 포함해서 오가타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준코는 모시모시 준코 데스까? 하이. 네, 전데요? 누구세요? 의문의 남자가 준코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후토시야. 마스나가 후토시.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동창이잖아. 내가 옛날에 너한테 50엔 빌렸는데 나 그거 돌려주고 싶어. 내가 너네 집 근처로 갈게? 되게 뜬금없죠. 아니 고등학교 때 빌린 돈을 갑자기 준다고?
꼴랑 50엔? 50엔은 500원이에요. 500원. 80년대라 해도 푼돈이거든요. 준코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뭔가 싶었지만 그래도 알았어. 만나기로 했어요. 집 앞에 찻집에서. 자, 이 남자 마스나가 후토시는요. 이불 판매하는 상점 사장이었습니다. 집안 사업이었는데 그거 그대로 물려받았고 얼굴도 말끔하게 생겼죠. 체격도 좋고 비싼 차 타고 딱 나왔는데 준코를 만나러 온 거예요. 좋은 차 끌고서. 수작질? 맞아요. 완전 수작이죠. 준코 오랜만이다. 사실은 50에는 핑계고 내가 졸업 앨범 이렇게 보다가 네 얼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어. 준코는 그래. 이거 뭐 카사노바인가? 뭐 여자를 이렇게 꼬셔? 그렇게 이날 둘은 정말로 차만 딱 마시고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준코에게 다시 연락이 와요. 나 후토시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볼까? 준코는 근데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썸남에 가까운 남자친구. 되게 풋풋한 연애. 뭐 스킨십 뭐 이런 거 아예 관계 아예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한 거죠. 아니야. 나 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계속 전화 와서 한번 보자 하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데 후토시가 차에서 강제로 준코한테 키스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코는 깜짝 놀라서 뭐한 짓이야 하면서 뺨따구로 빡 후려쳤는데 후토시는 미안해.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당시 준코 통금 시간이 10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잘 보내주는데 준코가 뺨을 때렸으니까 괜히 본인이 그럴 필요 없는데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때릴 것까진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한동안 또 연락이 없다가 준코가 20살이 됐을 때 준코 나 후토시야. 우리 같이 드라이브나 할까? 이날 둘이 처음으로 관계를 해요. 준코가 첫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코는 첫 경험. 키스도 처음, 관계도 후토시가 처음. 이제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된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후토시가 준코, 내가 밴드에서 보컬로 공연하거든? 우리 콘서트에 올래? 그렇게 준코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딱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후토시는 어서 와, 잘 왔어. 자, 여기 앉아. 잘 보이지? 그래, 앉아. 준코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 배가 불룩한 임산부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준코는 앉으면서 눈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임산부가 안녕하세요. 마스나가 후토시 집안 사람입니다. 와이프라고. 후토시가 유부남이었어요. 이날 준코가 충격 제대로 먹었는데 근데 이때 그만했어야 돼. 유부남인 거 알았을 때. 근데 이미 준코가 후토시 말빨에 넘어간 거예요. 못 헤어지는 거야.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거든요. 불륜이죠, 일단. 그리고 데이트 약속도 맨날 후토시가 보자고 할 때만 봐. 근데 그것도 펑크네요, 계속. 설령 만나준다 하더라도 러브 호텔에서 보는 거지. 준코, 나 파라다이스 모텔 201호야. 여기서 보자. 또 준코는 또 쫄래쫄래. 근데 또 만나면요. 후토시가 엄청 잘해줍니다. 비싼 선물 주고 다정하게 막 해주고. 준코는 솔직히 불안하죠. 이게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신 유부남에다가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역시 우린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후토시가. 그 불륜남의 정석 답변 있죠.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야. 나 곧 이혼할 건데 우리가 만나는 거 들키면 내 와이프 심기 불편해가지고 이혼 안 해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분간 이렇게 만나자. 러브 호텔에서. 좋네 여기서 만나니까. 안 들키고. 근데 솔직히 준코가 이걸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당연히 그 아기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후토시 아이란 걸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언제 이혼을 할까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안 믿으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못 헤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가끔 후토시가 원할 때 러브호텔 가서 만나고 밤 10시에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밤 10시에 준코 집에 보내주고. 자, 그런데 얼마 뒤에요. 준코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다. 이 소식이 준코 부모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준코가 아무 생각 없이 이모한테 말했다가 이모가 이제 자기 동생한테 전달한 거지. 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애 딸린 아빠를 만나?
그러면 네가 상간녀란 말이야? 뒤통수 잡고 막 쓰러지는데 준코 삼촌은 후토시 이거 뭐 하는 놈인가 사립탐정까지 써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냥 보니까 논팽이야. 우리 오가타 집안 재산이고 뭐 집안 상황이고 이걸 이미 후토시가 다 파악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준코였을까? 돈이 많으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불 가게 하면서 졸업 앨범 보고 막 뒤진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지? 누구한테 이불을 팔지? 막 연락해보다가 얘가 좀 집이 잘 살았는데 얘가 구름의시에서 유지였는데 그거 보고 연락한 거죠. 이 사실을 삼촌이 알게 됐어. 준코야. 그 자식은 우리 집안 돈 보고 너 만나는 거야. 당장 헤어져. 실제로 후토시가요. 준코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랑 결혼하면 너네 집 양자로 들어가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요. 자식 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사위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대요. 특히 오가타 집안처럼 가업을 물려줘야 한다. 농지 이런 거 물려줘야 한다. 아니면 100년 된 초밥집이에요? 물려줄 아들이 없어. 그러면 가업이랑 재산이랑 성씨까지 다 물려주는 거지. 요즘도 있다고 합니다. 80년대는 더 흔했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래요. 자, 아무튼 오가타 가족은 후토시 이거 수상하다. 이거 보니까 돈 냄새 맡고 준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오가타 집안을 위해서 말렸는데 준코가 이걸 쪼르륵 후토시한테 가서 일렀네. 그러니까 후토시가 반응이 어땠겠어요? 버럭 화를 내더니 아니 당신 어머니는 날 못 믿는 거야? 나를 감히? 당장 만나게 해줘. 내가 설득할게. 이렇게 사가현에 있는 한 요정집에서 준코랑 준코 엄마인 시즈미랑 후토시까지 셋이 만납니다. 근데 준코가 불안해가지고 막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둘이 싸우다가 밥상이라도 엎으면 어떡해? 저 사람 화나면 한 손가락 하는데? 엄청 걱정됐죠. 그런데 웬걸? 장모님,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후토시가 정말 세상 깍듯하게 시즈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토시가 이불 영업했잖아요. 그 특유의 화술, 예의 바르고 인상 좋고 가끔 막 농담도 막 치니까 어머니 시즈미 마음이 막 스르륵 녹은 거예요. 사람은 괜찮네, 사람은. 진짜 그 시즈미 마음이 뜨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녹아버립니다. 얼마 뒤에 아버지 다카시게랑도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무릎 꿇고 고개 딱 숙이고 여기에 아버지도 넘어가요. 엄마 아빠 둘 다 그냥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지. 결국에는 후토시가 혼인서약서라는 걸 썼는데요. 아내랑 이혼하고 준코와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흐뭇해하면서 자네, 내가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오가타 집안에 양자로 들어오는 거 내가 약속하겠네. 그런데 이 시점부터요. 후토시가 슬슬 변하기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이혼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준코가 물어보면 아니 내가 사업 시작할 때 그 와이프 아버지한테 돈을 좀 받았거든. 그 돈 때문에 당장 이혼하는 게 어려워. 준코는 불만이죠. 너무 불만이죠. 이것저것 막 캐물으면 오히려 후토시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이야 도쿄에 있는 기획사에서 밴드 음악 하자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는데 당신네 그 오가타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도쿄 못 가는 거 아니야. 거절했어.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아니 준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책감 들게 하는 거지? 그리고 밴드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인 밴드인데요. 왜 준코 처음 꼬실 때도 1년 만에 연락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연락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나고 있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한 몇 주에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1년이 훌랑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노래 부르는 남자 너무 멋있더라?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삘이 꽂혀가지고 그 자기 이불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 모아서 야, 너 기타 해. 야, 너 베이스 해. 너 드럼.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뭐 재능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도쿄 스카웃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준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도쿄로 못 간 거 아니야. 나 원래 저기 엑스제팬급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준코가 죄책감 들게 만드는 거지.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세뇌의 시작.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가 나한테 빚을 졌다. 거기다가 준코가 예전에 만난 그 남자친구 있죠. 썸남.
어쩌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야, 준코, 너 나 속인 거야? 너 처녀라며? 너 처음이었다며? 근데 연애를 했어? 준코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린 정말 친구 사이였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야, 너 나랑 처음 할 때 그럼 그거 다 연기였네? 누구야 그 자식? 데리고 와. 빨리. 빨리 지금 데려와. 안 데려와? 내가 찾아간다? 기어이 준코의 전 남자친구를 호텔로 부릅니다. 호토시는 자기 이불 매장 그 직원들을 시켜가지고요. 이 남자를 집단으로 때렸어요. 남자만 때렸냐? 준코도 때려요. 근데 참 이 후토시가 때리는 것도 꼭 이유를 만들거든요. 이유도 뭐 말도 안 돼. 아니 준코한테 야 너 일기 언제부터 썼어? 나 한 중학교 때부터 쓴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와. 일기를 다 가져오게 만들어서 호텔방 안에서요.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이거 뭐야? 누구 얘기야? 영화를 봐? 누구랑 봤어? 아니 그거 집에서 동생이랑 본 건데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또 때리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거든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니 매일 저녁,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때립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았겠다. 통금 시간도 안 지켜요. 아니 집에도 잘 안 가. 그냥 호텔에서 만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후토시에 대해서는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정말 악마 같은 놈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인데 거의 사이비 교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후토시는 본인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나는 구세주다. 절대 복종하라고. 종교죠, 종교 이건. 그 의미로 후토시는 준코 몸에 낙인을 찍어요. 너가 날 사랑하고 믿어달라고 했지? 그럼 내 이름 몸에 새겨.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준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준코 오른쪽 가슴에 바로 옆에다가 담뱃불로 자기 이름 후토시잖아요. 이름이 후토시의 토시 이게 한자로 클테거든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담뱃불로. 준코는 막 너무 아파서 막 온몸에 힘을 주니까 나중에 이가 부러질 것 같았대요. 너무 이를 꽉 물어가지고. 근데 이 미친놈이 한번 해보니까 희열을 느꼈나 봐. 며칠 뒤에요. 직접 바늘이랑 먹물 가지고 와서는 준코 음부 근처에 똑같은 그 토시 클테자를 새겼습니다. 준코는 저항도 못했어요. 준코는 뭐 워낙 이제 후토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반항하는 거는 꿈도 못 꿨고요. 그리고 반항할 힘도 없어요. 맨날 맞았는데 기력이 없는데 이게 힘이 있어야 반항을 하지.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징. 지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 후토시는요. 준코 시켜서 준코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싹 돌리게 하는 거예요. 준코는 동생들, 뭐 친척, 친구 차례차례 전화 걸어가지고 막 괜한 트집 잡고 욕하고 막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사이 나빠지게 하려고. 근데 이것도요. 후토시가 옆에서 수화기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후토시가 옆에서 귀 갖다 대고 듣는 거지. 듣고 종이에다가 글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 뭐 이모가 어릴 때 나 괴롭혀서 나 지금 정신병 걸렸어. 적어줘요. 그럼 똑같이 준코가 따라 읽으면서 이모가 나 괴롭혀가지고 나 정신병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모랑 뭐 삼촌들 친구들도 다 아니 준코가 변했어. 이상해졌어. 점점 멀리하게 됐죠. 이렇게 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면요. 내 말 잘 듣게 하려면 대인관계 다 잘라버리고 고립시키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혼자야. 내가 의지할 곳은 후토시밖에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근데 이게 참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이게 지금 후토시에게서 계속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준코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맞고 학대당하고 주변에 사람들 없고 1985년 2월에 준코 23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집에서.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살았어요. 다행히. 이때 준코는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후토시가 준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들었으니까 야 너는 사람들에게 민폐야. 사람들하고 싸우고 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준코는 그래 내가 살아있어 봐야 민폐만 끼칠 거야. 존재 자체가 싫었대요.
후토시는 뭐라고 했을까? 자살 시도한 이 상황을 두고서 뭐라고 했냐? 약해 빠져가지고 넌 더 강해져야 돼. 그리고 네가 죽어봐. 경찰들이 너 조사할 거고 가족들이 조사하지. 나까지 찾아올 텐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 민폐다라고 몰고 간 거예요. 헤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잡혀 있다. 그럼 진짜 콱 물린 것처럼 안 놔줍니다. 못 벗어나요. 이게 꼭 물리적으로 감금했다고 해서 감금이 아니거든요. 이 후토시에게 당한 사람이 오가타 집안 사람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이비 교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사람을 자기 손에 올려놓고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보름 뒤에 준코가 퇴원을 해요. 후토시는 준코의 부모님 찾아갑니다. 자, 가서 따님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두면 또 죽을지 모릅니다. 더 타락할 겁니다. 다행히 제 말은 잘 들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죠, 처음에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살짝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준코가 자살 시도했을 때 그때 발견을 했어요. 막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직접 앰뷸런스를 불렀거든요. 근데 구급대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사이렌 울리지 말고 조용히 들어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지. 일본은 또 체면, 채통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내 딸이 죽으려고 했다? 이거 소문 내고 싶겠어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그리고 준코가 지금은 살았지만 또 목매고 그럼 어떡해? 소란 피우면 어떡해? 차라리 후토시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가족들이 그나마 보호해줘야 되는데. 참고로 후토시 아직 이혼도 안 했습니다. 애도 낳았어요 지금. 근데 준코가 후토시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후토시는 자기 이불 장사하면서 창고처럼 쓰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미즈마군 오키마치에. 준코 이제 여기서 준코가 처음으로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님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맨날 맞아요. 맨날 후토시한테. 심지어 후토시가 원할 때 관계도 해야 돼요. 뭐 이런 건 기본이었죠. 정상적 남녀가 관계하는 건 건전함.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후토시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또 통제하는 거지. 준코가 이때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직장도 그만두게 합니다. 이제 준코는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못 가지, 직장도 못 가지. 그냥 하루 종일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후토시 오면 맞고 관계하고 돈도 못 버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후토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오랜만에 후토시는 준코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어요. 준코랑 같이.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후토시가 하는 말이 딸을 호적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각서에 서명해 주세요. 각서 내용이 뭐였냐? 준코와의 인연을 끊고 앞으로 일절 관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부모랑 딸 사이의 연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준코 부모는 오가타 부부라고 할게요. 오가타 부부는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장녀인데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준코가 정작 본인이 나 호적에서 안 파주면 죽어버릴 거야. 이번에 진짜야? 나 아니면 나 소프 가서 일한다? 여러분 소프는 비누입니다. 비누 소프. 근데 일본에서는요. 소프랜드를 줄여서 소프라고 하거든요. 성매매예요. 목욕시켜주고 성매매하는데 딸이 몸 팔겠다고 막 부모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타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준코를 호적에서 팠어요. 팠어. 자, 이걸 분적이라고 하는데요. 준코는 단독 호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족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럼 준코는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 아빠 협박해가지고 나랑 연을 끊자. 왜 그랬을까? 후토시가 원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때 준코는요. 자기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저항도 못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때리면 씩소리 안 하고 그냥 맞았어요. 그냥 반항도 안 해. 가만히 맞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준코가 가족들을 등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후토시가 뭐라고 했냐면 준코, 네 엄마가 너 걱정해서 계속 나한테 연락하고 나 한번 만나자고 하고 그러는 거 같지? 아니야. 사실은 나랑 자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자는 사이거든. 준코 엄마랑 그러니까
어머니 뭐 거의 이제 장모님 격이랑 후토시랑 잔대. 자, 이건 후토시의 주장입니다. 후토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잠자리하는, 시즈미랑 잠자리하는 관계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시즈미가 후토시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딸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나자. 이 의논 좀 하자. 그렇게 몇 번 보다가 러브호텔에 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 시즈미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근데 어디까지는 후토시 혼자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이 후토시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검찰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했어요. 자, 준코는 믿었겠죠. 후토시가 하는 말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싫은 거예요. 일기장에도 엄마랑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정말 싫다 적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준코가 이걸 믿었다면 가족이랑 등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난 아니죠. 이야기가 그냥 장난 아니죠. 자, 그럼 후토시 뭐 하는 인간이냐? 마쓰나가 후토시는요. 1961년 4월생이에요. 후토시 어린 시절을 보면 되게 모범생이었대요. 초등학교에서 전과목 올수 받을 정도였고 뭐든지 잘했고 반장도 하고요. 뭐 학생부 활동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웅변대회 나갔는데 2학년, 3학년 다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조동아리 하나는 타고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구부 주장도 하는데요. 그러면 운동도 하고 주장이니까 리더십이 좀 있겠다 싶지만 선생님들이 후토시를 기억했을 때 그 친구는 원맨 타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이끄는 막 으쌰으쌰하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혼자서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잘하고 지 혼자 눈에 띄고 큰 소리 빽빽 지르면서 애들 다 휘어잡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준코랑 같은 어느 현립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불 판매업을 하는데요. 상호를 월드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운영을 하겠다. 아버지 가업이지만 내 방식대로 난 아버지랑 다르다 선언했어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뭐 고객들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뭐 특별한데 광고를 내서 더 잘 찾아오게 뭐 이런 거였을까? 직원들한테요. 고객들 상대로 사기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요리조리 법꾸라지 마냥 잘 해가지고 이불 팔아라. 예를 들면 100%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해놓고 닭털, 뭐 비둘기털 막 섞어가지고 팔거나 실크입니다. 해놓고 폴리에스터 막 섞어가지고 파는 거죠. 판매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이불 잘 못 판다? 그러면 막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요. 가라데 첩이라고 해서 손난로 이렇게 팍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내려치고 그리고 또 뭐 있냐? 포지션 락 레슬링에서 다리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시키고 심지어 전기 충격까지 했습니다. 진짜 지지직 전기 통하게끔. 이거 직원들이 못 견디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 너 내가 야쿠자랑 친한 거 알아? 그만두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해요. 왜 일본엔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요. 퇴사하려고 하면 배신자다. 그래서 퇴사 대신해주는 뭐 대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더 심했겠죠. 이렇게 직원들이 모여 살던 숙소를 타코베야라고 했는데요. 타코가 문어예요. 타코야끼 할 때 그 문어. 문어 빨판처럼 한 번 딱 둘러붙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근로자들이 거의 감금당한 숙소를 타코베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직원들 몰아넣고 일 시키는 거죠. 이불 팔아라. 자, 그리고 후토시의 영업 방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직원들한테 야, 니들 졸업 앨범 있지? 그거 하나씩 가져와. 그러면 자, 옛날엔 그 뒤편에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졸업 앨범 제일 뒷장에는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주소가 쫙 나열돼 있었어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톤지까지. 개인정보가 없던 시절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나 봐요. 자, 아무튼 그 리스트 쫙 보고서 자, 지금부터 동창들, 선생님들 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불 팔아. 재고 떠안게 됐다고 강제로 팔란 말이야. 직원들은 찍소리 못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이들도 성인인데 아까 직원들도 가스라이팅 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람도 성인이고 다 남자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갈 법도 하잖아요. 감히 못했습니다. 왜냐면 후토시라는 그 사람 자체가 존재감이 너무 컸고요. 후토시가 사람을 얼마나 잘 구워 삶는지 진짜 이게 입만 동동 살아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능력이라면 범죄 능력인 거죠. 후토시가 어떤 짓까지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남자 손님이 이불을 샀어요. 샀는데 이불만 가져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막 찰필 밀어. 결국에 후토시가 직원들하고 다 같이 손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띵동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가서 고성을 지르고요.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장난해? 돈 내놔! 근데 정작 후토시는 소파에 앉아가서 팔짱에 탁 끼고요. 가만히 있어요. 쳐다봐요. 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있죠. 직원들이 먼저 나설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후토시의 가장 큰 범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다 시켜. 너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들이 손님 막 부여잡고 때리고 막 헤드락 걸고 하니까 이 손님이 어이! 나니 얕댄다요! 왜 이래! 내가 준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행패야! 직원들은 언제 줄 건데 이 새끼야? 그 순간에 후토시가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당신 뒤에 영이 붙어있어요! 남자는 손님은 난 나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영? 영이 뭐야? 귀신이 붙어있다고! 다들 이 방 안에 있던 직원들하고 다 같이 막 에? 무슨 소리지? 하면서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후토시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갑자기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검은색 염주를 꺼내가지고 윤회 전생어포 윤회 전생어포 윤회 전생어포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 손님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진짜 내 뒤에 귀신이 붙어 있나요?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 붙어 있다고 윤회 전생 업보 하더니 이거 아세요? 심조불산 호보연자 심조불산 호보연자 자연보호 산불 조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죠. 아무나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토시가 진짜 뭐 기괴한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자기 등 뒤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손님이 후토시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갑자기 이불 회사 입사.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길로 이 손님은 돈 안 낸다고 이제 뻗팅기던 이 손님이에요. 타코베야. 그 문어발처럼 쫙 달라붙어서 감금당하는 타코베야에 가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후토시한테 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입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토시가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이불 가게도 이런 식으로 사기치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되게 잘 벌어요. 아버지가 할 때보다. 후토시가 가업을 물려받고 나서 이 월드라고 이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최소 1억 8천만 엔을 벌었습니다. 18억 원 정도. 이 돈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빌딩도 지어요. 빌딩 3층짜리인데 1층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들 공간, 2층엔 사무실과 전시장, 3층은 사장실. 이때 집들이를 거하게 하는데요. 손님 200명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파티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날이 언제냐? 준코가 자살 시도하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하겠다 확인서까지 썼는데 와이프랑 이혼하겠다며 다 구라였어요. 심지어 이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준코뿐만이 아니에요. 어디 스낵바 사장이랑 그 사장 딸을 막 동시에 만나기도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한 열댓 명 됐다고 합니다. 동시에 만난 게. 돈도 엄청 많이 썼겠죠. 돈도 있어야 바람 필 거 아니에요. 와이프는 몰랐나요? 와이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바람 폈거든요. 와이프는 이름을 나오미라고 할게요. 나오미 가명입니다. 후토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나오미는 후토시보다 연상이거든요. 직장인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후토시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맨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막 진짜 막 여왕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그냥 결혼하고 나서 확 바뀌었습니다. 확.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약간 그 마인드긴 한데 결혼하기 전에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있죠. 막 너무 이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때리고 바람 피우고 바람도 대놓고 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스낵바 사장이랑 딸이랑 둘 다 내가 좋다네. 막 둘 다 만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다 해. 나오미는 싫죠. 왜 같이 살고 싶겠었어. 싫죠. 근데 이혼하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이 아들 양육권 뺏길까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준코의 존재도 알고 있었어요. 준코가 원래는 처음에 준코가 집을 나왔을 때 이불 회사 그 창고처럼 쓰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준코가 유치원 선생 그만두고 나서는 이불 매장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직원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무실이 후토시가 지은 빌딩 1층에 가족 살고 2층 사무실 3층 사장실 그 빌딩 2층에 준코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에는 그냥 직원인 줄 알았대요. 여자 직원. 준코가 작은 사모님 이러면서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까 뭐 새로운 직원인가 보다 이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2층에서 먹고 자고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준코 이름 오가타 준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쟤 나랑 초등학교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언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얼굴이랑 이름까지 딱 들으니까 맞네. 초등학교 때 그 친구네. 심지어 나오미는 준코가 후토시한테 맞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2층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면 또 준코 맞는 건가? 또 나오미랑 아들이 있는 데서도요. 준코를 그냥 후들겨 패요. 그냥 막 뒤꿈치 찍기라고 준코가 이렇게 가만히 무릎을 꿇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후토시가 이 뒤꿈치로 발 뒤꿈치로 진짜 완전 풀 파워로 위에서 준코 무릎을 그 허벅다리를 팍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럼 준코가 울지도 않았대요. 찍소리도 안 내고 그냥 맞고 있어요. 나오미도 가스 주입했나요? 모르는 척 한 건가요? 그렇죠. 나오미도 내 코가 석잔데 못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들을 지켜야 하겠다. 그게 더 컸대요. 어느 날은 후토시가 준코 머리채를 잡고서 부엌에서요. 마요네즈를 바닥에 찍찍 뿌렸는데 그거 깨끗하게 핥아 먹어. 준코는 저항하지 않고 다 핥아 먹었습니다. 나오미도 많이 당했어요. 나오미도 맞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후토시가 정말 찌질한 게 뭐냐면요. 장인어른 있죠? 그 나오미의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눈치 살살 보면서 깍듯하게 대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무슨 나오미를 맘 편하게 샌드백처럼 막 때리는 거예요. 나오미도 피해자입니다. 결국에는 나오미가 몰래 아들 데리고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야쿠자랑도 알고 지낸다고 해요. 실제로 아니에요. 야쿠자는 무슨 그냥 허세예요. 허세. 다 거짓말. 다행히 나오미는 여성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후토시가 나오미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경찰에서 그래도 나오미를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들 학교도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전 없이도 다른 지역에서 좀 살 수 있게 아들 학교도 보낼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결국 2달 뒤에 이혼 조정 신청됐고요. 후토시도 이혼에 동의해요. 이렇게 모자는 잘 도망 나왔는데 어쩌면 이게 준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살려둔 걸지도 몰라요. 그냥 준코 있으니까 그래도 가라. 이혼해줄게. 근데 이혼도 빨리 안 해줬어요.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나중에 합니다. 이후에 혼자 남은 준코는 후토시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어요. 후토시는 되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준코를 이불 파는 범행에 가담을 시켜요. 일부러 가담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신고 못하게. 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사기쳤네? 경찰서 가고 싶어? 약점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한테 이불을 팔게 해요.
가격 완전 덤탱이, 거의 사기. 또 준코 집안이 인맥이 좋으니까 공무원들도 다 알고 지내고 뭐 시의원들도 있었거든요. 파는 거예요, 이불을. 거기다 이모한테 사기 쳐가지고 카드 사기 쳐가지고 100만 엔을 1000만 원 정도 뜯었어요. 또 손님으로 알고 지낸 노인에게도 350만 엔, 한 3,500만 원 정도 뜯어갔습니다. 이런 사기를 일삼다가 돈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 생각 안 하고 막 이런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똑 떨어졌네. 92년 7월에는 후토시랑 준코가 야나가와 신용금고에 찾아갑니다. 여기 지점장, 우리 어음 결제해야 하는데 그 기한 좀 연장해 주쇼. 이때 지점장이 딱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토시가 책상 다 부셔버리고 너 야쿠자한테 한번 당해볼래? 막 협박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결국에 경찰에 신고가 됐어. 후토시랑 준코 이 둘이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협박이랑 재물손괴죄, 또 노인 손님한테 뜯은 뭐 사기 혐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둘은 아니 안 되겠다 이러다가 경찰에 체포되겠는데? 이불 가게요, 월드, 그거 싹 정리하고 파산시켜버리고요. 도망가요. 당시에 사기 협박죄 공소시효가 7년이었거든요. 야, 우리 7년 동안 잘 숨어 지내자 약속하고 떠난 거지. 목적지는 후토시가 어릴 때 살던 키타큐슈 고쿠라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후토시 약간 그 이영학 닮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진 보자마자 약간 이영학 닮았다. 그 인상이다. 둘이 결혼했나요? 안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자, 근데 이렇게 도주를 하는데요. 그러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불도 못 파는데. 그래서 후토시랑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제일 만만한 애, 맨날 후토시가 때리고 막 욕하고 했던 남자 직원이 있어요. 그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너 옛날에 나한테 벌금 안 낸 거 많잖아. 빨리 갚아. 옛날에 이불 회사 할 때요. 직원들이 지각을 하거나 이불을 못 판다. 그러면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거 지금 내라고. 그렇게 이 직원이 3개월 동안 협박받으면서요. 후토시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도망갑니다. 자, 다시 또 자금줄 찾아야죠. 두 번째 도피 자금줄은 후토시가 잠시 만났 동창생 여자예요. 20살 때 둘이 잠시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세월이 흘러서 여성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토시가 그 특유의 말발로 우리 다시 잘해보자. 결혼하자. 너 지금 남편이랑 이혼해. 여기에 동창이 홀라당 넘어가서 진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요. 1180만 엔, 1억 넘게 후토시한테 줍니다. 이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당했구나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 여성 동창생 베프 앞바다에서 자살했어요. 근데 이거 자살이 아니죠. 후토시가 죽인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준코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자기도 도망갈 때 필요한 자금이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공범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고 같이 사기친 범죄자다. 이게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준코가 31살 때 후토시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 공소시효 7년이니까 그냥 잘 도망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들을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은 연자제가 있으니까 내 자식이 범죄자의 자식이야?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제 돈줄이었던 후토시의 동창이 자살했어요. 돈줄이 또 끊겼어. 이후에 후토시는 새로운 타겟을 찾는데요. 고쿠라에서 준코랑 같이 지낼 집을 구하는데 자, 여길 맨션 M이라고 해요.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던 그곳인데 자, 여기 소개시켜준 부동산 영업사원을 알게 됩니다. 남성, 이름은 토라야 쿠미오예요. 쿠미오, 딸이 있거든요. 나이는 후토시랑 이제 비슷한 또래고 후토시는 쿠미오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면서 부동산 영업 투잡을 뛰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니 좀 돈 욕심이 있는 것 같네. 이 후토시가 레이더에 딱 들어온 거지. 어느 날 찻집으로 불러냈어요. 후토시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딱 끼고 머리는 7:3 가르마 예쁘게 하고 낡아 빠진 양복을 입고요. 약간 그 너드남 느낌으로 나와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준코는 저는 다나카입니다.
이름까지 속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후토시는 뭐라고 하냐, 진짜 와, 밑밥을 제대로 깔아요. 토라야상, 제가 컴퓨터 기술자인데요. 히타치 계열 회사에서 일 좀 했습니다. 억대 연봉이었는데요. 이 직장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하고 싶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엔 제가 최신식 컴퓨터 좀 배웠는데 경마를 예측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토라야 쿠미오는 귀가 엄청 얇아요. 완전 팔랑귀예요. 이게 또 후토시가 귀신같이 저 자식은 내가 몇 천은 해먹을 수 있겠다 타깃으로 고른 거지. 후토시는 신나서 집으로 왔는데 당시 쿠미오가 딸 초등학교 4학년생이에요. 이름 유미라고 할게요. 가명입니다. 유미랑 동거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쿠미오는 이날 바로 신나가지고 대출받아서 30만 엔, 한 300만 원 정도 후토시한테 보냈어요. 바로 당일 입금. 이때 동거녀가 엄청 말렸습니다. 아니 누군지 알고 동업을 하는 거야. 좀 천천히 생각해. 근데 이미 귀에 안 들어와요. 이때부터 쿠미오는 맨날 저기 후토시랑 준코랑 만나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요.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인데 동업자라면서 급속도로 가까이 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쿠미오는 동거녀 버리고 집을 나옵니다. 딸 유미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후토시 집 맨션 M으로 가요. 앞에 설명 나왔던 여기 이제 개미지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정확히는 쿠미오는요. 회사에서 주는 사택으로 들어가요. 근데 유미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누가 봐줘야 하는데 그래서 후토시랑 준코에게 맡긴 거예요. 그 집에. 돈도 줘요. 한 달에 양육비로 한 20만 엔? 근데 당시 쿠미오 월급이 20만 엔이었거든요. 한 200만 원쯤 되죠? 근데 월급이 20만 엔인데 양육비를 20만 원 준대요. 그럼 이미 쿠미오는 마이너스 생활 아니에요. 그만큼 후토시를 믿었던 겁니다. 유미 양육은 준코가 있어요. 준코는 자기 아들도 있으니까 뭐 누나가 있으면 더 좋지 하면서 되게 잘 돌봐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 이제 슬슬 후토시는 작업에 들어가요. 자, 어떤 작업일까? 쿠미오의 약점을 잡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진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요. 쿠미오가 후토시랑 준코랑 같이 술 먹는 걸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이 집에 오는데 딸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술 마시러 왔어요. 어쩔 때는 평일에도 밤에 와가지고 새벽까지 막 술 마시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쿠미오가 술에 좀 취해가지고 허세를 좀 부린 거예요. 왜 쿠미오 투잡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 집 관리해주는 뭐 그런 것도 했거든요. 내 말이야. 우리 고객들한테 소독해준다고 돈도 받고 말이지. 그냥 소독 안 하고 논적 많아. 소독비만 챙기는데 쏠쏠하다고. 자기가 돈을 좀 쉽게 벌고 있다. 자랑을 한 거지. 자랑질을 한 거예요. 이걸 후토시가 절대 놓칠 리가 없죠. 그래, 진짜야? 그런 쉬운 돈이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내가 돈 얼마나 잘 버는데. 자, 이때 후토시는 종이랑 볼펜 딱 가져와가지고는 써라. 여기다가 써. 너가 직접 글로 내가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소독비 받았음. 쿠미오는 당황했죠. 뭘 이런 걸 쓰라고 해.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후토시가 훅 들어와서는 뭐야? 저 남자가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또 쿠미오도 자극을 받았죠. 아니야. 쓰지 뭐 하면서 썼어요. 내가 소독비를 횡령한 걸 인정한다. 증명서를 쓴 거예요. 이걸로 후토시한테 약점이 잡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후토시는 내가 너 위에 있다. 과시하면서 하나씩 자, 우위에 서는데요. 쿠미오가 가발을 썼어요. 대머리라서. 이걸 딸이 몰랐어. 근데 후토시가 쿠미오 너 집에 있을 때 가발 쓰지 마. 벗겼어요. 그래서 유미가 아빠 머리가 없어? 아빠 대머리인 거 처음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애가. 이런 것도 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또 얼마 뒤에는 쿠미오가 또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100만 엔? 한 1000만 원 정도가 사라진 일이 있는데 그거 내가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니까. 그거 나 진짜 아니거든. 그러자 후토시는 이제 본색을 딱 들이내더니 몇 시간 동안요. 쿠미오를 때리고 추궁하고 욕하고 야 똑바로 말해. 네가 했잖아. 네가 훔쳤지. 막 윽박 지르고
결국에는 쿠미호가 두 번째 증명서까지 씁니다. 땡땡 회사에서 100만엔 절도한 범인은 나다. 이런 식으로요. 후토시가 받아낸 사실관계 증명서가 모두 100장이 넘었어요. 100장이. 이게 다 이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내가 더 너의 위에 있는 거지. 저거 진짜 사페, 완전 사페죠. 근데 저는 그냥 내가 아는 단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거의 100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파쇄기에 넣어서 없앴고 일부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쿠미호라는 아주 건강했던 성인 남성이 아이의 아빠가 무너지면서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몇 달 뒤에 회사에서 잘려요. 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사택도 나가야 되죠. 결국에는 맨션 M에서 다 같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쿠미호랑 딸 유미랑 후토시, 준코, 또 이들의 아들. 총 5명이 한 집에서 삽니다. 자, 이때부터 쿠미호에 대한 학대가 정말 제가 이거 리서치 하면서도요, 머리가 이제 띵해질 정도로 심했는데요. 욕하고 때리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야. 그냥 디폴트예요. 가장 심한 건 전기 충격. 이게 참, 나는 이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좀 이랬는데, 후토시가 고등학교 때요, 전기과를 졸업했어요. 전기를 좀 다룰 줄 아는 거죠. 하필 또 왜 배운 게 전기야. 그래서 이불 장사할 때 장난으로 전기 충격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서로 가지고 놀면서 서로 막 야 찌릿찌릿 야 무섭쥬 재밌쥬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걸 후토시가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저거 좀 재밌겠는데 더 강한 전기가 통하게 만든 거죠. 그것도 막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뭐지? 물체 주머니였나? 거기 있는 악어 모양 집게 알죠? 고무 달린 거. 악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이제 잘 연결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몸에 딱 찝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딱 찝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말 그대로 전기 고문 도구예요. 근데 어느 날 직원 한 명 두고서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야, 너 앉아봐. 너 실적 안 좋지? 앉아봐. 테스트 딱 했는데 이 직원 머리 위로 뭔가 쿵 하고 이게 뭔가 솟구치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기절했습니다. 후토시는 재밌어. 근데 이때부터 계속 전기 충격기를 써왔던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걸 쿠미호에게도 써요. 뭐 말꼬리 하나 잡힌다 그러면 바로 후토시가 야 전기! 옆에 있던 준코가 기계 딱 가져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코는 이거 도와야 돼. 후토시는 그 악어 집게 그걸 쿠미호 팔, 허벅지, 젖꼭지, 턱, 귀, 심지어 음부에도 군데군데 원하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젖꼭지는요 여기 심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충격이 훨씬 크대요. 그거 제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후토시가 되게 좋아하는 폭행 중에 하나가 전기고문. 그러면 쿠미호는 항상 속효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요. 전기 충격 잘못하면 죽지 않나요? 죽어요.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앉아서는 그 상태에서 길게는 막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후토시가 말하는 걸 진짜 이 주둥아리를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치 사이비 교주가 설교하듯이 너는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지지고 또 너는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또 전기 충격 구구절절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전기 고문 끝나고 나면 쿠미호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뭐 하냐? 야, 한 잔해. 이 몽롱한 상태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실 때는요 자세가 있어요. 후토시는 양반다리로 이렇게 딱 앉아 있어야 되고 후토시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먹을 허벅지 위에 딱 올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따라주면 술 마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쿠미호의 모든 것을 통제해요. 입는 것, 한겨울에 와이셔츠 소매 걷게 하고 바지 올려서 입으라 그러고 짧게. 먹는 것도 하루에 2끼만 주는데요. 보통은 흰 쌀밥에 달걀 이게 다예요. 반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후토시랑 뭐 준코랑 준코 아들은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생선에 뭐 다 먹는데 쿠미호랑 유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마저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토끼찜 하는 그 자세 있죠.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것도 후토시가 하는 말이에요. 쿠미호가 코골이가 너무 심했대요.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뭐 약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원래는 부엌에서 자다가 현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도 옮겼는데도 계속 코를 골아. 그래서 후토시는 야, 그거 네가 옆으로 이렇게 자니까 코 고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손목을 양쪽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요. 그러니까 이 틀이 이렇게 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마 관처럼 짠 것 같아요. 나무로. 거기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묶으면 엎드릴 수가 없죠. 옆으로 누울 수가 없죠. 이 상태로 자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코를 골아.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욕실로 들어가서 자자. 근데 욕실로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감금됐습니다. 문에 자물쇠 채워져서. 제가 욕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집이에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평범해 보이는 맨션이죠. 이게 평면도거든요. 자, 일본은 화장실이 분리돼 있습니다. 변기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따로 있고 세면실이 따로 있고 현관이 있어요. 제일 처음 왼쪽 상단에 현관이 있죠. 거길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나와요. 거실 주방 지나면 밑에 다다미 방 2개가 있고 그리고 현관 옆에 변기 아예 따로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세면실이 있는데 세면실은 보통 싱크 하나 있고요. 세탁기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세면실 옆엔 욕실이 있는 거지. 이 욕실에 갇혀 지낸 거예요. 추울 텐데 엄청 춥죠. 이거 보세요. 욕실에 창문도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 안 그래도 일본 집 추운데. 지금 이 사건은 80년대부터 거의 이제 90년대가 절정이었고 사건 발견된 게 2002년 맞죠? 맞아요. 2002년이에요. 이런 욕실에 차가운 욕실에 이불도 없어요. 신문지 갖다 주고 신문지 깔고 자고 팬 히터가 하나 있는데 전기 꼽는 히터 이것도 후토시가 허락해야만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게 화장실 어떻게 가요 하셨는데 배설 제한이에요. 일단 일본은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구분돼 있죠. 일단 후토시 허락이 있어야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횟수도 정해져 있어. 대변은 하루에 1번, 소변은 페트병에 알아서 봐야 한다. 대변 보고 싶으면 참아야 돼요. 그리고 볼일 볼 때 준코가 옆에서 감시해요. 왜냐면 이 엉덩이를 변기에 대면 안 된다고. 후토시가 참 꼴에 위생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기에 앉으면 당연히 이렇게 닿는데 이거 안 닿게 약간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 이제 끝난다, 볼일 끝난다. 그럼 준코가 확인해요. 잘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이게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왜 이러겠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니에요. 심지어 배설의 자유까지 침해를 한다? 이거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 뜻입니다. 심지어 후토시가 이런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쿠미호는 이제 아예 무너진 거죠. 그냥 아예 정상적인 사고를 아예 할 수가 없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고 이 정도까지 간 건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쿠미호는 감금당해서 시키는 거 다 합니다. 뭘까요? 원하는 게 뭐였을까? 돈을 빌려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사이비 종교 같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다 빌리고 친구, 전 직장 상사,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마련해 줍니다. 이 돈으로 후토시랑 준코랑 준코 아들이랑 이 도피 자금으로 쓰는 거죠.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어느 날은 쿠미호가 이제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 염라 대왕님이 손목에서 실이 나와 이상해. 미야자키상. 쿠미호는 이때까지도 후토시 본명을 몰랐거든요. 마스나가인데 몰랐어요. 미야자키로 알고 있어. 미야자키상, 우리 유미가 늘 신세 지고 있습니다. 저와 유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미야자키상 덕분입니다. 후토시는 그래? 하면서 유미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집에 오면 아빠랑 지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쿠미호가 집안에서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된다. 부엌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야 한다. 그러면 나막신을 신게 했어요. 쿠미호 발 더럽다고. 신발이 없으면 발 모양으로 오린 골판지 있죠. 그걸 이제 딱 발 이렇게 올려두고 슬리퍼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 내 발바닥이 땅에 닿았어. 전기 충격.
근데 쿠미호가 여러분 기력이 없잖아요. 못 먹고 맨날 전기 충격 당해가지고 피부가 나중에는 막 피부가 녹아서 켈로이드처럼 변해가지고요. 막 이게 뼈가 보일 정도였대요. 그렇게 잘 못 걸으니까 유미가 옆에서 아빠 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아빠 걸을 때마다 그 종이 신발을 조금씩 옮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넘어지면 또 전기 충격 받으니까.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토시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전의 사건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왜 신고를 못했을까?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왜 살려달라고 외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이게 오나 봐요. 뇌가 망가지는 거죠. 너무 당하다 보면. 저도 이번 사건 다 리서치하고 나서 나라고 안 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놈한테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100% 확신 못해요. 96년 2월이었습니다. 이제 후토시가 쿠미호를 처음 만난 지 한 3년이 지났어요. 쿠미호가 사망했어요. 전기 충격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더니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요. 후토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머리를 막 굴리는데 그동안 후토시도 뭐 폭행하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할 거 다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본성 어디 가나 나만 쏙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후토시는 절대 내 손에는 피 안 묻힌다. 준코랑 앉혀놓고 야 니들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겁박해서 시신을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후토시는 정말 영악한 게 절대 자기 입에서 뭐 죽여, 뭐 처리해, 시신 뭐 훼손해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네 감옥 가고 싶어? 가기 싫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지 조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준코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치. 이 시신이 발견되면 우리 경찰서에 잡혀가지. 어떡하지? 그러면 눈에 안 띄게 없애야겠지. 어떻게 없애지 이 시신을? 후토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손도 까딱 안 해. 욕실에 쿠미호 시신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훼손을 해서 공중화장실과 바다에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요. 이 사건이 처음이 알려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바로 언론에 막 도배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점점점 크게 알려졌거든요. 이 시신을 어떻게 훼손을 했냐면 또 어떻게 유기를 했냐면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고유정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했어요. 거의 똑같이 했어요. 또 훼손할 때 사용한 칼이랑 톱 강해버리고 욕실이랑 부엌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아주 빡빡 수세미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쿠미호 시신 처리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거 그냥 신고하면 될 일 아니에요.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시신 훼손까지 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줄눈이 없어졌나 봐요. 맞아요. 하도 빡빡 밀어서. 근데 한 번만 밀었으면 없어질 수준까지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때 준코가 둘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만삭. 완전 만삭에. 후토시 알면서 시킨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준코는 지금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인데 그 전에 먼저 피해자였습니다. 쿠미호랑 똑같이 전기 충격 당하고요. 준코도 어디 장을 보러 간다. 편의점에 간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살까요? 다 샀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통제받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심지어 준코가 외출할 때 공중 화장실도 절대로 못 가게 했어요. 이것도 후토시 허락이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가 화장실 가는 게 싫어 이게 아니라 그 통제하는 수단인 거죠. 다. 너가 먹고 자고 변 보는 것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이 사건의 핵심인 오가타 일가족 감금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토토시 이 악마 같은 놈이 첫 살인 성공하고 나서요. 더 기괴하게, 더 잔혹하게 사람을 그냥 막 피말려 죽이거든요.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